감사합니다. 아, 네, 이렇게 좋은 또 불금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어,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배움에 좀 관심이 많으시면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여기 오실까? 나 같으면 안 올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어, 아무튼 네, 어찌됐든 제가 참 부족하게 쓴 이 책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화가 많이 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화가 나다 보니까 제 짧은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이제 2012년부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업 변호사가 된 거죠. 그전에는 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하는 그 공공기관에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2012년에 한 10년 전에 이제 개업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공공기관에 있을 때랑은 다르게 개업 변호사로 있으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은 그 울타리 안에서 제가 좀 보호받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제 사업자로서 제가 개업 변호사로서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너무 화가 많이 나는 일이 있어서, 이 화나는 일을 나만 그냥 이게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 화를 어떻게 풀지라고 하면서 제가 그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글이 한 100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불량 판결문은 그 1000개 중에서 아주 일부만, 극히 일부만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아마 그 이제 불량 판결문 시즌 2, 시즌 3 생각한다면 한 시즌 10까지는 쓸 수 있을 양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하여튼 그런 2012년부터 제가 이제 글 모은 것들을 가지고 사실 이 책을 준비를 했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뭐 제가 강의안을 뭐 준비했는데, 이게 뭐 강의안이라고 해야 될지, 그냥 여러분들이랑 또 어차피 이 짧은 시간에 나누려면 뭐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예, 준비를 했는데요. 예, 책 불량 판결문에 대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렇게 찬사를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좀 과분한 그런 찬사인데, 다들 이제 저를 만나기 전에 이제 이런 소개를 보면서, 아, 최종규 변호사는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또 굉장히 뭔가 터프하고 뭔가 바로 막 싸울 것 같은 투사형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겁이 많고, 그리고 잘 뭐 싸움보다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책을 읽는 그냥 네,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렇게 평화롭고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사진입니다. 제 법률구조공단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이 법률구조공단에 있다 보니까 여러 홍보에 그 도구로 제가 사용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제 이 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센터 홍보 동영상을 찍는데, 이 찍는 사람이 갑자기 저에게 수첩을 주더니 이 수첩을 펼쳐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같았으면, 아니 이게 너무 자기적이고 너무 이렇게 이상하다, 나 안 하겠다 그냥 그럴 텐데, 그때는 이제 제가 쓰지도 않은 수첩을 이렇게 펼쳐서 홍보의 도구로 마구 사용되어지는 아주 그 온순하고 순종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일단 그 법률구조공단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아까 그 법원을 2번 갔다 오셨다고 박수연 씨가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변호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법정에 간다고 한다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일주일에 5번 이상 법원을 가게 돼요. 왜냐하면 사건 수가 많기 때문에 거의 월화수목 금금금 거의 법원에 살다시피 하다 보니까, 제가 2003년부터, 그러니까 2003년에 제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해서 2012년까지 한 9년 정도의 기간 동안 법률구조공단의 공익법무관과 변호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9년, 10년 동안의 이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개업 변호사로서는
한 3, 40년 정도 법원을 왔다 갔다 할 만큼 굉장히 그 법원을 많이 출입하다 보니까 원래 그냥 한 번 가면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두 번 가면 왜 그러지? 세 번 가면 진짜 이상하네. 막 이제 이런 느낌일 텐데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이거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2003년부터 제가 법원을 드나들었는데 이제 2010년, 11년 굉장히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검찰도 많이 드나들고 또 뭐 그냥 행정부서도 많이 드나드는데 아, 다른 곳은 굉장히 많이 변하는데 왜 법원은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이제 왜 예전이랑 똑같지? 왜 점심시간에 그냥 불을 끄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표정이 너무 안 좋게 이제 뭔가 이 안 되겠다. 이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워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 뭔가 굉장히 찡그리고 막 그 환하게 웃는 그런 표정이 아니라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제 인생에 있어서 어쨌든 저도 이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서 상식에 맞지 않은 법, 특히 법원을 많이 드나들면서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받게 됐고 이제 2012년부터 개업 변호사로 있으면서는 어떤 법원의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아까 저희 정환기 씨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공부를 할 때는 판례를 다 외우고 이런 게 되게 필요하죠. 그리고 판례가 정말 중요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도대체 왜 법원 판례가 저렇지?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 네,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되는 그리고 그 의문을 가지고 뭔가 더 좋은 판결문을 이끌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뭐 15분 강의, 뭐 길어도 30분이라고 해서 하는데 또 이제 욕심이 있어서 입문, 이론, 막 이렇게 실천 세 가지 다 준비했는데 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왜 도대체 이 바빠 죽겠는 이 시간에 미국에서 접속해 주신 안미정 씨도 계시는데 왜 이 우리가 불량 판결문에 주목을 해야 되나? 불량 식품만 조심하면 되지. 왜 굳이 불량 판결문에 주목해야 되냐?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 그럼 도대체 어떤 게 불량 판결문인가?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다 좋은데, 그러면 불량 판결문 이거 진짜 불량 판결문이라고 하면 또 되게 허무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좋은 판결문을, 명품 판결문을 이끌려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꼼지락거림은 없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최근에 있었던 뉴스거리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왼쪽 거는 대법원 판례죠. 버스 운전기사 대기 시간 전부 근로 시간에 포함해서는 안 돼. 여러분 아시다시피 버스 운전기사는 이렇게 이 어떤 하루 종일 운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전을 하고 또 휴게 시간을 갖고 또 운전을 하고 휴게 시간을 갖고 이제 이러는데 사실상 이렇게 약간 대기하는 시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버스 운전기사들은. 왜냐하면 이게 뭐 예를 들어 자기가 그러니까 교통 상황에 따라서 언제 출발할지가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탠바이 하는 시간. 그래서 근로기준법에는 대기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다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대기 시간이냐, 아니면 정말 휴게 시간이냐, 이게 굉장히 경계선에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1, 2심에서는 버스 운전사들이 이겼어요. 그치, 그치. 대기하는 시간, 내 맘대로 쓸 수 없는 시간, 갑자기 호출되면 뛰어나가야 되는 이 시간을 어떻게 휴게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라고 해서 1, 2심은 이겼는데 대법원에서는 아니야. 전부 다 넣어서는 안 되라는 식으로 파기환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법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판결에 따라서 사실상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질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 건대희 씨 유족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 최근에 유령 대리 수술 그러니까 아마 인천의 21세기 병원 이런 이야기도 들으셨을 텐데 병원의 수술실에 이제 의사가 아니라 그런 간호조무사나 행정실장들이 수술을 하는 그런 대리 수술하는 장면들이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이 권대희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장식 수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을 해야 이 환자의 상태를 살피면서 위급하네?
뭔가 수혈도 하고 뭐 인공호흡도 하고 할 텐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 하루에 많은 사람들을 성형수술을 시키려고 딱 이렇게 나는 이까지만 하고 딱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의사가 들어와서 또 이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른쪽 눈을 해야 되는데 왼쪽 눈을 하고 온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실수가 많은 거죠. 근데 실수가 많은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 권대희 씨는 이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징역 3년 실형밖에는 선고되지 않았거든요. 이 원장이.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 정말 열심히 싸우시는데 사건도 엽기적이지만 판결은 더 엽기적이다, 더 불량스럽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형법전에 여러 가지 좋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상해 치사죄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정말 의사들이 너무 소홀히 여겨서 그냥 단순히 어떤 실수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아유 뭐 이러다가 죽어도 어쩔 수 없겠네 라는 식의 어떤 공장식 수술을 운영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더 엄격한 처벌을 해달라고 그렇게 1인 시위도 하시고 검찰에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법의 해석이 상식에 미치지 못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판결문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많이 제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왼쪽에 표를 보시면 KBS 뉴스에 나온 건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산재를 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산재로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정말 어, 이 기계 설비를 한 사람이 산재가 딱 발생하면 우리 기계가 노후했구나. 기계를 바꿔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다른 노동자 오면 되겠네.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똑같은 기계에 똑같이 상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계속 그 공장에다가 계속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해 주는 정말 끔찍한 그런 상황인데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어, 이런 가해자가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주가 이런 어떤 위험천만한 그런 시설을 그냥 개선하지 않아도 기껏해야 벌금이요, 또 기껏해야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다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양형의 이유를 대면서 사실 이 양형의 이유 아니 사람이 다치고 이 오른쪽에 있는 판결은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아니 사람이 사망했는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뭐 사업주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제가 그래서 이 또 유족급여인데 얼마나 판사가 이 사람에 대한 생명을 경시했으면 이 판결문을 쓰는 데 있어서 오타를 낼 수 있을까? 사람이 죽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장의비로 지급했다는 건 사실 그거는 사용자가 낸 게 아니라 산재 보험으로 다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유리한 양형 조건이라고 해서 정말 그냥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형 기준을 정해놓거든요. 근데 그 기준보다도 더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그런 선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왜 도대체 대한민국 산재공화국 왜 산재가 안 없어질까? 왜 하루에도 2명 이상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망을 할까? 물론 사용주가 잘못했죠. 사용주가 잘못했지만 이 사용주가 잘못했으면 그거에 따라서 법원에서 엄격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불량 판결문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회 현상이 이 불량 판결문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판결문 하나하나가 굉장히 끔찍하게 느껴지는 거죠.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계를 그러니까 사용자는 굉장히 윤리적인 선택을 할 거라 저희는 기대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알뜰하게 경제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 선택에서 따지면 노후 설비를 개선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어떤 그래서 이 불량 판결문은 불량 식품보다 더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건 또 장애인 이 왼쪽에 보면 막 지도 이게 뭔 지도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전국 곳곳에 그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왼쪽 사진은 그 중앙장애인 권익기관에서 이 학대 사건이 얼마나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건데, 이것도 왜 도대체 내가 예를 들어 10년 동안 노동력 착취를 해서 장애인의 어떤 노동력을 착취해서 만약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내가 10년 노동력 착취했는데 내가 걸리면 난 20년 동안 감옥에 갇힌 거나 아니면 이 사람한테 진짜 10억을 줘야 된다 피해 배상으로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런 어떤 범행을 저지른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소극적일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판결인데 최저임금 10년치 그러니까 20년을 노동력 착취하던 30년을 노동력 착취하던 단 그냥 8천만 원 정도만 공탁했는데 그냥 집행유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14년에 우리나라에는 슬픈 일들이 많았죠.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근데 저는 세월호 사건보다도 세월호 사건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이죠.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이 사건이 있었는데 최근에 7년이 지났죠. 최근에 또 이 똑같은 신안군에서 장애인의 노동력 착취가 또 발생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걸려봤자 한 6개월 살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안 걸리면 그만이고 걸리면 8천만 원만 주면 되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노동력이 부족해요. 요즘 일손이 딸리죠. 특히 농촌엔 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직업 소개서 통해서 무연고 장애인들을 이렇게 와요. 그러면 월급을 주려고 했는데 안 줘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연락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월급을 안 줘야겠다. 근데 신한군 염전노예 사건이 딱 터졌어요. 그럼 되게 겁이 나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이 장애인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걱정을 할 텐데 나중에 이런 판결문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렇구나. 나중에 걸리면 8천만 원 공탁하고 뭐 6개월 정도 살고 나오면 되지. 뭐 안 걸리면 그만이고 라고 하면서 계속 그냥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나쁜 판결문, 불량 판결문이 결국 이런 어떤 사회 범죄를 용인하고 묵인하고 내버려 두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속성 입문편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불량식품보다 불량 판결문이 더 해를 끼칠 수 있다.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사회에 불량식품 먹어서 배탈 한번 나면 뭐 며칠 고생하지만 이 불량 판결문은 3대가 고생할 수 있는 정말 이 사회가 정말 부패할 수 있고 악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되게 섬찟한 거죠. 판결문 하나하나. 그래서 정말 기계처럼 내려지는 판결문이 정말 이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이제 이런 판결이 불량 판결문이다. 그래서 뭐 제 책에 많이 담은 것처럼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 소액사건 3천만 원, 3천만 원은 되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3천만 원을 넘지 않은 사건에 소액사건이라는 딱지를 딱 붙여요. 네. 누가? 법원에서 딱지를 붙여요. 네. 그래서 그 3천만 원이 안 넘는 사건은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판사들은 생략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생략할 수 있다가 아니라. 소액 사건 중에서 판결 이유를 쓰는 판결을 제가 본 적이 정말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 네, 그럴 정도로 판결 이유가 대부분 생략돼 있어요. 기재됐다 하더라도 2줄밖에는 거의 기재. 내가 패소를 했는데 왜 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죠. 너무 황당. 그것도 아주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 제 책에도 담았지만 의료소송. 네, 내가 치과에 가서 이빨 치료를 하다가 치과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내 이빨이 이렇게 함몰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청구를 하는데 2천만 원 정도를 청구해서 2년 동안 소송을 했어요. 2년 동안 소송. 근데 졌어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그러면 뭐 이런 사건이 뭐 한 1% 될까 싶은데 민사 사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결국 17은 그런 불량 판결문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거는 뭐 정말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국민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은 항상
효율적으로 할 수밖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우리 3,000명의 판사가 이 많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 근데 판사가 부족하면 6,000명이 또 10,000명이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 또 이 3천만 원에 왜 끊는 거죠? 이것도 법으로 규정된 게 아니라 대법원 규칙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2016년에 갑자기 3천으로 올라갔어. 2022년에 갑자기 4천, 5천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어요. 되게 황당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판결이 이제 불량 판결문이다라는 게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케이스를 제가 이 사진을 보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김밥천국 앞에 이 노점상이 있는데, 여러분 노점상이랑 점포랑 비교했을 때 누가 약자라고 생각이 되세요? 네. 당연히 다 노점상이 약자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텐데, 제가 이 케이스를 보면서 그렇지가 않았어요. 어떤 거였냐면 김밥천국 사장님한테 그 어떤 분이 찾아와서 내가 여기서 야채 가게를 좀 하겠다. 내가 한 달에 5만 원 정도씩을 줄 테니까 제발 여기서 좀 노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김밥집 사장님이 너무 마음이 짠해가지고 그러면 뭐 여기서 야채를 파세요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음날 야채를 파는 게 아니라 신발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신발을 산더미처럼 쌓아서 파는 거예요. 여기 김밥 천국 간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쌓아서 파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노점상이 아저씨, 이 노점상 이 김밥종 사장님이 막 치워라고 막 했는데 노점상이 아니 당신이 허락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엄청 진짜 치열하게 싸웠는데 결국 이것도 한 2년 싸웠어요. 2년 싸웠는데 이게 판결문이에요. 그럼 이 판결문 제가 책에도 담았는데 이게 쭉 보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이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 서로 싸웠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노점상은 점포상 아저씨한테 싸우고 점포상은 두 개의 판결이 똑같아요. 아무튼 둘 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진짜 무슨 수미상관법처럼 이렇게 무슨 시를 썼냐. 이 판결문은 설득을 해야 되는 논설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판사가 어떻게 시를 쓰고 있냐. 진짜 말이 안 된다라는 건데, 이런 건 정말 이유가 있지만 아무리 읽어봐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판결문을 여러분들이 받고서 항소를 안 할 수 있겠어요? 네. 당연히 두 명 다 항소했죠. 원고도 하고 피고도 하고 다 같이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판결문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고, 네, 이것도 이 얘기만 해도 진짜 한 2시간 할 얘기인데, 이건 최근에 그 셜록 진실 탐사 그룹 셜록인가요? 그 언론사에서도 한번 다뤄졌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적장애인이 어, 지적장애인이 노동력 착취를 당한 사건에서 이런 오른쪽에 있는 처벌 불원서, 그러니까 글씨도 모르고 글씨를 잘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런 처벌 불원서를 제출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판사라고 한다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정말 피해자가 정말 썼을까? 그리고 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이 내용을 과연 이해하고 썼을까? 라고 여러분들 같으면 당연히 의심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판사가 그냥 이걸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직접 제출한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 제출한 것도 아니고 가해자의 변호인이 제출한 거를 그냥 인정해 준 거죠. 네. 정말 그냥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국가배상 소송도 하고, 뭐 제 책을 보시면 정말 쟤는 뭐 이렇게 싸움만 하냐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끝까지 싸워봤던 사건인데, 어찌됐던 이런 게 진짜 불량 판결문이죠. 우리가 판사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으로서 더 신중하고, 정말 이 문서가 당사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그런 이런 것도 정말 불량 판결문이다. 네, 그래서 뭐 아까 부실 재판에 대해 국가배상까지 요구를 했는데 끝내 외면당했던 뭐 그런 얘기들이 제 책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벌써 이제 또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량식품보다 더 나쁜 불량 판결문, 그리고 정말 3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내가 청구하는 금액이 3천만 원 넘지 않는다고 아예 이유가 생략돼 버리고, 그리고 이유를 썼다고 해도 아무리 읽어봐도 정말 이게 어떤 치열한 논증과 치열한 고민이 담기지 않은 그런 복사 붙이기, 복부 판결문, 이런 판결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없애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인데, 그래서 이제 법조 일어나 뭐 이런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판사는 좀 사회 경험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적어도 지금 안미정 선생님 미국에 계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그러니까 저희 지금은 이제 로스쿨 제도가 생겼지만 예전에 이제 사법연수원이 있을 때 바로 이렇게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법관으로서 변호사로서 충분한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판사로 임용되고 검사로 임용되는 그런 제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조 1호마가 돼서 5년, 5년 동안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법관이 임용될 수 있고, 그걸 이제 7년, 10년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최근에 7년으로 늘리면 안 된다. 그러면 지원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판사를 뽑을 수가 없다. 뭐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가지고. 근데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원이 거의 공장 수준이거든요. 정말 더 나이가 젊은 판사가 들어와서 이 공장에서 빨리 이렇게 판결문을 써야 되는데, 기계처럼 써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법원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거는 판사 숫자도 늘어나고, 한 사건 한 사건 고민과 고민을 해서 하기 위해서 최소 법적 경력을 5년, 7년, 10년으로 이렇게 늘려나가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최소 법적 경력을 낮추려고 하는 거죠. 네, 최근에 이게 부결됐어요. 다행히 부결됐어요. 네. 두 번째는 네네네. 그래서 또 이제 판사는 우리 손으로 뽑을 수는 없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법관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하기도 하는데, 왜 도대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판사를 그냥 대법원장 마음대로 뽑지? 대법원장도 우리가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 왜 우리 손으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고민들. 아니면 법관 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받던지, 그래서 여러 사람들 한 100명을 이렇게 놓고 뭔가 의견을 받아서 그중에 50명만 하더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 법관의 임용에 참여를 해야 되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잘 없는 거죠. 그나마 있는 제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라는 것들을 제가 책에 담았고, 두 번째는 판사의 막말. 이건 진짜, 이거 실제 경험한 사람들만 할 수가 있는데, 법원에서 판사들이 정말,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 얘기를 듣나, 이제 이런 게 되게, 그러니까 겁이 날 정도로. 저도 이제 약간 법조인이다 보니까 판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면 제가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나는 들어도 되지만 좀 일반 시민들은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러지? 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원에 지금 녹음 속기 신청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다들 이것도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법원에서 하는 거 다 녹음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법원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녹음하려고 하면 못하게 해요. 근데 법원이 녹음을 해주지도 않아요. 예. 신청을 해야지 녹음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 거죠. 그래서 녹음 속기 신청을 잘 활용하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제 책에 이제 녹음 속기 신청을 소개한 이후로 법원에서 이 예산을 더 많이 배정했다고 해요. 속기사들을 더 고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녹음기를 더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걸림돌 판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사회 발전에 저해하는 이 불량 판결문에 대해서 저희가 판결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여름에 생산한 판결문을 알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 인권 분야, 이주 인권 분야에 대해서 1년마다 판결을 선정해요. 걸림돌 판결, 디딤돌 판결,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시사 주간지와 같이 해서 막 세상에 알리고, 그래서 저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렸어라고 해서 저희가 막 대법원에도 보내줘요. 이 판사들이 이런 이상한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실제 걸림돌 판결 내린 판사들한테 보내주자라는 막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잘 모르겠고, 어찌됐든 좋은 판결문과 나쁜 판결문을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실천편하면 뭐 거창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우리 손으로 판사를 뽑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리고 법관 임용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야 되지 않나. 요금 속기 신청, 판결 모니터링 사업, 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책에도 이걸 담았는데, 뭔가 법은 굉장히 정적이고 뭔가 조용하고 이렇게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법은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투쟁적인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법은 누군가의 투쟁으로 사실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법의 탄생을 위해서 계속 우리는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루돌프 폰 예링이라는 사람을 제가 이 권리를 위한 투쟁을 다 읽어보지 못했고 이 독일 사람인데 이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 책에도 담았고, 또 오늘 제가 짧은 미니 강연인데 여러분들도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작은 그 어떤 실천이 결국 좋은 법원, 좋은 판결문을 만드는 그런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30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로징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이게 뭔가, 네, 1시간 반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예, 사실 제가 이 책 내고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이런 독자와의 만남, 막 출판사에서 마케팅에 일환으로 뭔가 그런 거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질문이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되게 열심히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고, 어, 책 잘 썼구나, 내가 잘 써서. 사실 이 책이 아니었으면 만날 수 없었던 분들을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참 잘 썼구나. 그래서 다음 책을 또 써야 되나 지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이 참 제가 그 마지막 문구로 서툴지만 뭔가 가치가 있으면, 제가 마지막에 썼는데 정확하게 지금 외우지 못하고 있는데, 그 어떤 어떤 일이 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 일을 서투르게 할 만한 가치도 있다라는 것처럼, 이 부족한 책이 법원이 좀 더 친절하게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법정이 되는데 좀 기여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법원 갈 일이 없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혹여나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법원에 가게 된다면 우리 집 왔구나. 내가 주인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뭔가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런 법에서 인정되는 권리. 근데 이게 단순히 법원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 관공서들도 굉장히 좀 권위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 그런 걸 바꿔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